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수필집 중에 주목이 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유혹이라고 하는 2000년대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나온 시간의 흔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목으로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네, 저는 그 시간에 대한 문제를, 의미를 상당히 깊이 생각해요. 오늘 이 순간도 저희들이 앉거나 서 있거나 어딘가를 가거나 하는 그 순간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었어요. 보편적으로 저는 많은 시간들을 활용하려고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1시간, 2시간을 더 잠자는 시간 1시간, 2시간을 좀 자지 않고 글을 쓰겠다는 욕심도 그렇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중요성은 바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는 감히 그 젊은 시절에는 밤도 많이 새워보고 또 어느 시간을 좀 일부러라도 조금 더 써서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필가로서 혹은 시인으로서의 문제들을 더 명료하게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흔적은 내 시간 속에 있었던 수필 그 작품들이 이제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시간의 유혹은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헛된 시간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책의 제목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지연이의 그 수필 세계를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의 세라고 하는 건 그 시간 관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라고 하는 거는 공간입니다. 공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 작가의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 작가나 시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공간 개념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작가나 시인의 작품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의 경우에 지연이 선생님의 작품집을 쭉 보면은 계절에 대한 것도 상당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의 어떤 구체성으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다른 작가보다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네. 거기에 좀. 그런데 그 문제는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한데 또 하나는 한 권의 책을 정리하다 보면 계절의 순서대로 이렇게 내고 싶은 그런 의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봄을 끝에 놓고 어떨 때는 봄을 앞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이명진 수필가가 지연이 선생님의 그 수필 세계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 오버를 지향하는 시어와 수필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 평론을 이명진 평론가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연이 작가가 자연을 노래할 때 빛이라고 하는 모티프의
상당히 그 상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달빛에 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얘기하실 건 없어요. 자연을 노래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연이 선생님의 그 작품을 보면은 빛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주와 관계 있고 신과 관계 있고 종교와 관계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근데 실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언어가 또 가끔 생각해 보면 햇살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빛과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 햇살인데 그냥 좋아요. 햇살에 대한 의도가 희망이고 꿈이고 그리고 위로죠. 햇살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이고 또한 음지를 양지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삶의 의미로 얘기한다면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요. 햇살이라는 언어가 그렇게 저는 좋아요. 그래서 햇살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뭐 달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둠 속에 하나의 그 빛을 밝혀주는 어둠 정말 우리가 삶의 의미로 본다면 때로는 아픔 속에서 어딘가를 걸어야 할 때 그 달빛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낭만적이고 어떠한 위로를 받겠어요. 때문에 달이든 별이든 햇살이든 빛은 다 좋아합니다. 빛은. 그래서 그냥 무심코 떠오르기도 하고요. 작품 속에 무심코 떠오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많이 좋아합니다. 네. 좀 다른 질문인데요. 수필가로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수필가로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수필 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법론적인 무엇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깊이 생각되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유혜자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문학이 여러분 잘 알지만 문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학이 핵이 처형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문학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문학에서 많은 장르가 시소설, 평론, 희곡 많은 장르가 있지만은 수필이 그동안은 변두리 문학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축되고 있는 그 문학 장르, 우리 문학을 살릴 수 있는 장르가 수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는 갖습니다.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학.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수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가 수필을 연구하고 수필을 고집하는 사람들이만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은 수필의 영역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셔더 선생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수필의 영역보다도 훨씬 더 수필의 영역은 높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수필의 어떤 문학성 때문에 수필의 영역이 이렇게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필의 문을 열으면은 오히려 수필의 영역이 넓어져서 우리 문학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수필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난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동안 그 소설의 경우도 수필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시도 그렇습니다. 시의 경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장르의 특성이 좀 다를 뿐이지 문장이나 그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수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필에 대한 영역을 새롭게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필의 분량을 줄인다든지 필요하다면 수필이 그 반대로 수필이 분량을 더 넓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으로 수필의 영역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수필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시가요, 산문시가 많죠? 요즘 산문시가 많아요. 그렇죠. 거의 이제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산문시를 들여다보면 수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명료하게 산문시는 수필이 아니에요. 시지요. 시인데 거기에 이미지가 명료하게 되어 있고 호흡도 다르죠. 호흡도 달라요. 수필하고는 달라요. 수필은 뭐냐면 이야기 문학이니까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의도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장 저는 우선 선생님께서 이제 그 수필 문학의 발전상이 희망적이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좋은 작품을 많이 쓰는 것이 가장 큰 발전이 아니겠는가 봐요. 좋은 작품을 써서 그야말로 신춘문예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작품이 탄생되는 작가들이 많다면 그것이 발전이 아니겠는가. 우선을 그러고 싶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초면은 신춘문예가 새로운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우리 신춘문예가 수필 신춘문예는 없죠.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이런 것부터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좋은 작품을 먼저 써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이 전혀 틀린 거는 아니죠? 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작품을 쓰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필적 수필, 그러니까 문학적 수필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편에 그 15매, 200자국면 15매 되는 수필이 한 편의 소설보다 좋을 수 있잖아요. 네. 더 이야기를 많이 담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서사수필의 경우에 그런 걸 담을 수 있으면 피처엽 선생의 그 인연이라는 수필이 픽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픽션이라 수필이 아니고 픽션입니다. 네. 그 허구입니다. 허구라고 하는 연구가 많이 됐고 또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필가가 쓴 수필이 피처엽 선생의 인연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러면 소설보다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독자에게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서사 수필을 쓰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시의 형태와 시가 가지고 있는 요소와 수필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다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의 기본적인 요소는 운율이나 이미지나 시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들이죠. 근데 이거하고 수필이 가지고 있는 사유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시에서 어려운 시,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를 수필식으로 풀어서 독자들에게 다가가면은 시이면서도 수필적인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크로스 오버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수필가들에게 여기에 정말 참가하신 분들은 수필 쓰는 분도 계시고 시 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문학 장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50년 뒤에는 새로운 장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지금 있는 장르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학 내에서 수필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왕에 오랜만에 이 작가를 말한다 해서 수필가 지연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잘 알듯이 지연이 선생님 경우는 수필계의 단체장이 수필을 리더하는 수필계를 단체적인 측면에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리더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문화 외적인 문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신춘문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만 신춘문예가 있는데 중앙지에서는 신춘문예의 수필 분야가 없죠. 근데 그런 거를 행정적인 측면에서나 문장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뭐 다른 얘기도 앞으로의 수필 선생님께 질문해도 되나요? 앞으로의 수필 문학이 AI 시대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수필가협회에서 심포지엄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했는데 AI 인공지능이 문학작품을 흉내는 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수필이나 문학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철학성이나 사유, 깊은 사유까지는 깊은 사유와 그리고 정서, 희미한 정서 있죠. 시나 수필에서 볼 수 있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작가 자신도 잘 모르는 작가 자신도 잘 모르는 그 미세한 그 정서의 떨림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인공지능 못 해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수필이나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이 딱 설정이 됩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문제와 결부시키면은 문학의 방향이 딱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잘 알듯이 인공지능이 스토리를 만들어요.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만드는데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 속에 스토리도 만들어내는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끼리 어떤 교류하고 있는 정석, 디테일한 어떤 정석까지는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점시 여기면 AI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네. 극복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네. 지연이 선생님 지연이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국적과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실은
거의 뭐 다 내놨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께. 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온 삶의 길 같은 것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어쩌면 이렇게 악착스럽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여성문화인의 이사장까지 이제 퇴임하고 월수금이 아니 토일월이 이제 쉬식 기간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게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야말로 끊임없이 뛰어오고 살았나, 뛰면서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천성 같아요. 저희 남편은 저보고 팔자주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잘 살아온 듯 싶어요. 정말 힘들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오늘까지 오긴 했지만 그 종교적 어떤 믿음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하나하나 어떤 일을 통해서 성과를 이룰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어느 분 때문이지. 어느 분 때문이야. 여기 유희 선생님 때문도 많아요. 많은데 일찍 그래요. 그런 유희 선생님이 늘 이렇게 저를 보살펴 주신 분입니다. 그 옆에 한유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오늘 같은 이런 그 자리에 저를 앉혀주신 것만도 어떤 생각은 그분의 뜻이지, 그분이 하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숙모님 또 고모님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 옛날 사시면서 옛날 일제시대에도 큰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저를 잘 키워주셔서 오늘 이런 자리에도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간의 저의 문학의 길에서도 하나하나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 돌아볼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살아왔다. 다만 지난 작년과 그 전해에 수없이 저를 경고로 이렇게 힘겹게 한 것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만큼 걸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 이만큼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 같으면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로 하는 문화, 그거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문화, 이런 거 말고 최선을 다하는 문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미 시작했고 이미 어떤 등단이라는 이름도 얻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죄송해요, 게으르지 모르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말은 꼭 드리고 싶고, 오늘 뭐 거의 선생님 정리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